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결심 공판 속보가 나오면 저희도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즘 이란의 불안한 전국 상황 많이 보고 계시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란 출신 모델 호다 니쿠 씨가 이란의 자유를 위해라는 영상을 저렇게 올렸습니다. 이란의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더라고요. 미스 이란 출신인 니쿠 씨부터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히잡을 써야 하는 등등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혈혈단신 한국으로 왔다죠. 자, 사망자가 6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6학년 9반 여성입니다. 69살. 자, 사반 보면서 많이 배워야 하신 조민경님. 자, 쿠팡에서 휴대폰 지갑형 케이스를 주문했는데 케이스 뚜껑만 저렇게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4차례나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요즘 쿠팡 정신없나 보다 하신 최승준님. 자, 중국 하이난에서 우리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고장나서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탁 뛰쳐나와서 차를 저렇게 밀어가지고 갓길로 안전하게 옮겨놨습니다. 한국인의 힘을 보여줬어요 하신 김희중님. 자, 그리고 이동희님, 박은희님, 임희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시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위고비 맞은 두쫀쿠. 자, 요즘 정말 난리. 두바이 쫀드 쿠키, 줄여서 두쫀쿠. 그런데 이게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쫀득한 마시멜로우 안에 고소한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한가득을 기대하고 시켰건만 제 두쫑크는 위고비를 맞았는지 확 다이어트가 돼서 왔어요. 저렇게 반에 반쪽. 이번에는요, 카다이프 대신 소면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등장. 아, 심지어 갈 때까지 가버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시면 통닭구이 서비스. 자, 우리는 초밥집이지만 대표 메뉴는 두쫑크. 솔직히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먹어봤습니다. 이 겉이 쫀득하고 달콤하면서 안이 굉장히 바삭해서 식감도 좋고 맛도 있는데 요즘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라고 하죠. 이 쫀득한 마시멜로우 속에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로 속을 채운 그런 디저트인데요. 한 개에 최소 5,000원에서 비싼 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오픈런을 하며 오전부터 품절이 될 정도로 저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요즘 다양한 판매 수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죠? 찌개, 통닭구이 식당에서 일반 메뉴와 두바이 쫀득쿠키를 함께 끼워 팔기도 하고요. 아예 두쫑쿠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초밥집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쫑쿠 대란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값이 한 달 사이에 3배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일부 업장에서 아무런 안내도 없이 카다이프 대신 비슷한 소면을 넣어서 기존과 비슷한 값인 9,500원에 판매를 그대로 합니다. 정작 두바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른다는 게 핵심. 이름만 두바이 쫀득 쿠키지 두바이 사람 모르고요. 저도 먹는 게 소원입니다. 아직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두바이 초콜릿인데 요것은 한 제과 회사에서 약간 재해석해서 만든 게 두쫑쿠,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요. 한 카페 사장의 얘기에 따르면 재고 문의 전화만 하루에 100통 이상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불티나게 많은 사람 찾고 있고 이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두쫑크가 지금 몇 개 남아 있는지 재고를 나타내는 두쫑크 지도입니다. 이 앱이 좀 출시되기도 할 정도로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다 0이야. 거의 없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주머니에 쏙입니다.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계산대로 뚜벅뚜벅 거침없이 돈통을 오픈합니다. 바로 현금을 쓱 빼더니 앞치마 주머니에다 쏙. 자, 이번에는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손님한테 현금 받더니 1,000원권만 돈통에다 넣고
5만 원은 자기 주머니 안으로 쏙. 자, 마지막으로 또 돈통 오픈. 10,000원짜리 2개 챙겨서 또 쓱. 아, 밑장을 저렇게 해도 잘도 빼니 나만 아는 돈이 있을까? 이렇게 훔친 돈이 하루에 17만 원이었습니다. 자, 제보자는 충북 제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일하고 있던 직원이 출산을 위해서 잠시 일을 쉬게 되어서 그 전에 1년 정도 일하던 여성이 대신 일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일을 시작한 날부터 현금이 야금야금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CCTV를 돌려보니까 여성이 손님에게 받은 현금은 물론이고 돈통 안에 있던 현금까지 그대로 싹쓸이해가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보자가 확인한 날짜 그 하루에만 17만 원가량을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이걸 토대로 생각해보면 한 달 넘게 일을 해서 최소 400만 원의 피해가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걸 확인한 제보자는 그 다음 날 112에 여성을 신고했고요. 그날 저녁에 이 출근한 여성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답니까? 그냥 CCTV 보니까 순순하게 사실을 자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날 일할 때부터 한 달 동안 쭉 돈을 훔쳤다라고 하고요. 근데 저 여성이 예. 80대 후반이고요.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다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돈을 훔쳤고 또 여성의 어머니가 이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견물생심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견물생심이니까 봐달라. 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게다가 또 일당으로 지급을 해서 날마다 이 여성에게 월급을 줬기 때문에 뭐 월급에서 차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딱히 뭐 변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 들으시면서 아, 굉장히 형편이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랬답니다 또. 아,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장소 불문 민폐족입니다. 첫 번째 민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 남성 바닥에서 호스를 집어들고 자 열심히 캠핑카에 뿌려대는데요. 자, 바닥에 물이 흥건하건 말건 내 차는 소중하니까 시원하게 세차 한바탕.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저기가 어디? 집 아닙니다. 야, 저기가 졸음쉼터예요. 졸음쉼터 다 아실 겁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뭐 이렇게 졸음 왔을 때 쉴 수 있는 곳인데 졸음쉼터에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청소용 호스를 갖고 와서 자신의 캠핑카를 세차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문제는 저렇게 물을 쓰면 밑에 물이 떨어집니다. 예. 바닥에 열수가 있죠. 어허. 그러면 뒤에 오는 차량들이 사고가 날 여지가 있습니다. 아, 요즘 얼마나 추운데. 그래서 미끄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보자가 결국 안전신문고에 이 남성 신고를 했습니다. 아유,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단 사용 금지 현수막을 뒤로 한 채 넓은 공터를 뚜벅뚜벅. 자, 잘 보세요. 자세 잡고 집중해서 스윙 나이스 샷. 자, 이걸 본 제보자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남의 땅에다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안녕. 수고하세요. 와우, V까지 하고 갑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 제보자는 이제 파주의 공릉천 인근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할머니가 공릉천 인근에서 저렇게 골프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은 바로 앞에 무단 사용 금지 현수막도 저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 할머니에게 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안 한 게 아니고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 쳤고 제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일요일인데 어디에 신고할 거냐? 신고할 거면 해봐라! 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저염이라서 괜찮아.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19개월 된 저희 아이와 함께 친정에 다녀왔는데요. 거실에서 쉬는 도중 아빠가 감자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뒤이어 아이도 따라 들어가길래 저는 아빠에게 과자 절대 주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아빠도 분명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잠시 뒤 불길한 예감에 안방에 가보니까 아니 글쎄 아빠가 아이한테 과자를 먹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빠한테 주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냐고 화를 내고 곧바로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딸 아무리 그래도 자고 간다면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빠는 지금 나한테 서운해할 때야? 내가 2번이나 말했지? 애들한테 그렇게 짜고 단 거 뭐 자극적인 거 절대 먹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야, 내 로망이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사주는 할아버지잖아. 저거 저염 과자라서 괜찮아. 아빠, 나는 안 중요해? 아니 내가 주 양육자인데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해? 됐고, 나 이제 친정 다시는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 야야 뭐 이런 걸로 그러냐? 너 진짜 예민하다. 니 누구 닮았니? 아빠가 예전에도 저 몰래 김치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이시다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계속 제 행동이 과하다고만 하시는데 아니, 제가 진짜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빠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내가 임마 너 어렸을 때 새우과자도 먹고 고래과자도 먹고 다 했어. 그렇게 키웠어도 너 이렇게 건강하잖니? 아무렴 하래비가 손주 새끼한테 못 먹일 거 줄까 봐 그러냐? 아이고 예민하기는 동그라미. 들어오다가 배에서 멈췄어요. 다시 내렸어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딸입니다. 어릴 적에 내가 뭘 먹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람. 아빠는 형진이 할아버지지만 난 얘 엄마야. 육아 양육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고 내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X. 자, 최영진 평론가님부터요. 저렇게 과자 먹여주는 것도 한때라고 봅니다. 아이 금방 크고요. 그리고 뭐 친정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가끔 갔을 때 아버님이 저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뭐 다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의 좀 의심을 해보자면 이게 사실은 저렇게까지 자고 가려고 했다가 그냥 갈 정도로 화낼 일인가 싶어서 혹시라도 아버지에 대한 조금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일로 뭔가 이렇게 좀 폭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저거 전 매일 먹는 것도 매일 먹어도 안 되나? 매일 먹는 것도 정말 한 번 먹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커서 술 먹고 딴 거 먹고 그런 게 더 문제지. 지금 저 아이 때 저 과자 몇 개 먹는다 해가지고 달라질 것도 없고 너무 좀 예민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또 할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오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커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거 다 먹습니다. 더 많이 먹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매우 낮아요. 매우 낮아요. 예, 뭐 그거는 일단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양 변호사님. 예, 저도 박 변호사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부모님들을 가끔 봤어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먹이고 진짜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것들 조금만 그냥 공산품 뭐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유통되는 그런 것도 안 먹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들어가잖아요. 숨어서 막 퍼먹습니다. 라면만 보면 환장하라고 먹고요. 부작용이 더 커요. 한 번씩 저렇게 면역력을 키워줘야 돼요. 예. 자, 지금 저 나이 때 아이를 실제 육아하고 있는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 네, 저희 아기도 21개월인데 사실 저는 조금 제보자분이 이렇게 더 이상 친정에 안 갈 정도로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라도 제보자 편을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로 이렇게 바꿔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 양육자고 또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뭐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너무 어릴 때 접하면 나중에 커서 성인병 발병률이나 이런 게 또 연관이 있다고는 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뭐 한두 번이면 좀 잘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저희 CC피씨님께서도 그렇고 박연숙님께서도 따님이 조금 유난스럽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따님 편을 들어주지 않아주셨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데 잘 없네요. 예, 아닙니다.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같은 엄마 마음으로 편을 들어주셨어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비렉스 코셋. 어떤 분이 받으면 좋을까요? 오래 앉아 일하는 당신부터
인생을 즐기고 싶은 부모님까지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라도 식약처 인증 척추관리 의료기기 비렉스 코어셋 척추에 밀착해 부드럽게 견인하고 근육을 이완해주니까 당신의 몸도 시작할 때입니다. 비렉스 코어셋. 피부에 닿는 느낌 강하고 부드럽게요 당신에겐 올리지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유족의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은 물론 대표가 신체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11월 이 전남 목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이 대표의 상습적인 폭행 끝에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은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유족들의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방송 내용부터 먼저 양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일단 11월에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은 지난해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목포의 한 대리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데요. 이 직원의 유족분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제보를 했던 내용인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10년 넘게 함께 대리점에서 일했는데 대표가 막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밤낮없이 불러내서 심부름 뭐 육아까지 시키는 그런 노예처럼 사실상 부리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이 넘는데 그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폭행이 맞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대리점 대표의 변호인은 저 영상이 남아있는 저 식당에서의 폭행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대리점 대표의 행동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거가 아무런 그 인과관계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 매장에 손해를 좀 많이 끼쳤는데 그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사망한 이후에 매장 내부 CCTV가 모두 삭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그냥 시비거리를 뭐 줄여야 된다, 시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지운 거지 증거인멸한 건 아니었다고 그때 당시에 변호인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 때 지금 보시는 딱 저 식당 내 폭행 딱 저 한 번만 있었을 뿐이었다가 지난해 저희가 11월에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유족들이 그 피해자 고인의 휴대전화 암호를 풀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똑바로 찍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유족 인터뷰에 이어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시죠. 동생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얼굴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있고 이제 피 짜고 있는데, 그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이제 여자랑 그 가해자랑 계속 싸우는 동영상인데 그걸 이제 우리 동생 보고 찍게 했나 봐요. 뭔가야 오늘 일해서 왔어? 네, 하셨습니다. 어? 네. 뭐라고? 이 힘들잖아. 아, 오늘 야, 너 어저께 말 X네. 오전에 다 이겼잖아. 오늘 이겼지. 했어? 야, 안경 보내. 야, 안경 보고. 똑바로 찍어. 예.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거는 유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암호를 풀어가지고 봤던 영상하고 추가 사진들인데요. 영상도 폭행 영상도 있고요. 추가 사진인데 얼굴에 피멍이 들만한 아주 멍이 많이 들었던 사진들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나왔던 어떤 영상은 아마 대표가 찍으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여성 지인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대표가 이 피해자한테 이걸 찍으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요. 다투다가 피해자한테 뭐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아마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휴대전화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예. 떨어졌는데 영상 계속 찍히고 있고요. 대표가 안경 벗으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아마 추측해 봤을 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거, 좀 탁 하는 모습이 폭행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던지고 욕설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번 방송 당시 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매장 안에서의 폭행은 없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자 보십시오.
매장 안에서 벌어진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추가 폭행 정황도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대표 측 변호인이 일단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좀 드러났고요. 검찰이 발표한 공소 사실에 의하면 대표의 폭행은 확인된 것만 12건이었습니다. 폭행 장소는 매장을 비롯해서 식당, 술집, 길거리 등 다양했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안화 골절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경 피해자 때문에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한 이후 대표의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대표는 피해 변상을 하라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표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피해자를 사실상 노예로 대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족도 매장 안에 설치된 CCTV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12건의 폭행만 기소가 됐을 뿐 실제 폭행은 훨씬 더 자주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방금 최영진 평론가 얘기했던 그 내용, 검찰의 지금 판단, 사실상의 노예로 피해자를 대했다. 이 얘기를 계속 이번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대표 부부와 나눈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야, 나 제일 오래된 거 했잖아, 이 놈아. 네, 꽃게 있는데 좀 어디 뒤지겠어. 나 평강인데, 이 놈아. 그래, 평강 중심에 있다, 이 놈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새끼 말 치하네, 이 놈아. 죽여볼까? 네, 대표님. 지금 짜장 와가지고 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뭐 주문했냐? 내가 뭐 주문했냐 묻잖아, 놈아. 네, 대표님 간짜장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간짜장. 간짜장 없잖아, 거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가짜장이, 가짜 짜장이 있겠지, 놈아. 애기 죽을 뻔했어! 네? 애기 죽을 뻔했어! 왜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아? 아, 짐 푸다가 인자 전화가. 애기 죽을 뻔했다! 아휴, 진짜 첩첩산중이네요, 진짜. 예. 너무 심하죠. 듣고 있는 저희도 정말 불편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아유 정말 좀 볼륨을 줄이셨을 것 같아요. 앞서 이 검찰의 판단 전해드렸잖아요. 사실상의 이 고인을 사실상의 노예로 대했다. 딱 맞습니다. 네, 이 녹취만 봐도 유족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한 주장,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통화 녹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한 달 전쯤이었는데요. 새벽 1시 반쯤에 술에 취해서 이 대표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본인이 있는 곳으로 와서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녹취는 음식을 주문해 놓고 피해자에게 꼬투리를 잡아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뿐만이 아니라 자주 피해자에게 음식 배달 심부름을 시켰고 집 앞에 음식을 두고 인증샷을 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녹취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대표 아내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대표 아내가 평소에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족은 이외에도 이 대표가 본인의 고급 외제 차량이 제대로 주차가 돼 있는지 피해자에게 매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했다면서 업무적인 압박뿐만이 아니라 업무 외적으로도 노예처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녹취보다 더 충격적인 게 또 있다고요. 자, 일단 대표가 피해자한테 이 피해자가 손해를 메꿔야 된다면서 72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급여해서 차감하겠다라고 변제이행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대표가 그 변제이행 각서의 일부분을 검은색으로 덧칠을 해서 가렸어요. 그거를 이번에 대검에서 문서감정 통해서 그 덧칠한 걸 지우고 복원을 해내고 보니까 그 충격적인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왜요? 신체 포기 각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기작성된 신체 포기 각서를 이라는 부분만 검은색으로 덧칠해서 지웠던 겁니다. 저거를 지우고 문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변제 각서, 이행 각서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변제 계획대로 만약에 지켜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상사 어떤 처벌도 다 감수를 하고요. 이미 써준 그 신체 포기 각서에 따라서 그 내용도 이행을 하겠다. 이 각서에는 어떤 그 강압이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부부가 말이죠. 쌍으로 정말 집에서 노예 머슴을 부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혹하게. 그래서 결국 목숨을 빼앗았어요. 결국은 사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사건 반장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12월 15일 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요. 피해자 행동을 탓하면서 정당한 행동이었다 주장을 하고 또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얘기에 따르면 그 동생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난달 31일 상습 상해 강요 근로기준부 위반 퇴직금 안 줬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요. 또 약 대친 처방시키는 거 약사법 위반 교사입니다. 결국은 요 첫째 판은 30일 열 예정이고요. 임금하고 못 받은 퇴직금이 약 1억 2,10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1억 2,100만 원을 못 받았다고요, 네. 고인이. 이것도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목숨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1억 2,100만 원도 빼앗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무인 옷가게입니다. 큰 비닐봉지를 든 남성 2명이 행거에 걸린 옷들을 옷걸이 채로 빼내더니 봉지에 담기 시작합니다.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옷가게 안이 텅 비고 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옷을 가져간 이들은 절도범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한번 드러낸 적 없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예,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제보를 받아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사건인데, 야, 세상에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한 것이냐. 자, 옷가게 사장님이 최근 가게에 있던 수천 벌의 옷을 전부 다 잃을 뻔했는데 제보를 주셨습니다. 진짜 조심하시라고. 네, 제보해주신 사장님, 서울 강북구에서 10년가량 옷가게 2군데를 운영해 왔는데요. 초반 7년은 일반 옷가게였고 한 3년 전부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점포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만큼 보안이나 시민의식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손님들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매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도 여러 대 설치를 그렇죠. 했고 심야 시간대 손님들이 출입할 때는 QR 인증도 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일 나흘 전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고 그 이후로 CCTV도 추가로 더 설치하고 심야 시간뿐 아니라 24시간 내내 QR 인증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털렸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알림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 매장에 옷이 한 벌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CCTV를 보니까 누가 물건을 막 싸둔 게 보이는 거예요. 10봉지 정도 쌓여 있길래 그러면은 이것도 누군가 가지러 오겠구나 해서 바로 매장으로 간 거예요. 어떤 분이 앞에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옷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길래 사장님 저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경찰한테 이제 신고를 한 상황이죠. 이 사업자 등록증 이제 내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문자 내역을. 위조가 돼 있는 사업자 등록증인 거예요. 자, CCTV 휴대폰으로 막 계속 알람이 떠길래 뭐야 하고 딱 봤더니 누가 와서 내 매장에서 막 옷을 다 가져가. 그렇죠. CCTV 알람을 설정해놨는데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알람이 너무 많이 뜬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누가 옷을 계속 가져가고 그 옷을 봉지에 담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당연히 가게로 달려갔죠. 두 곳 중에 한 곳은 벌써 옷이 싹 사라져요. 텅 비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성이 있길래 뭐냐 싶어서 보니까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 너무 많네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절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거 왜 가져가시냐 하니까 남성이 하는 말이
사장님이 가져가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해서 이게 뭔 말인지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내가 언제 가져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남성과 그 옷가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는 제보자 옷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사진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맞지만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등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이었던 겁니다. 제보자 가게에서 옷을 가져가려던 남성은 분명 이 가게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도 받았고 옷을 다 팔 때니 가져가라고 해서 돈도 입금을 했대요. 이렇게 옷을 가져가려던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순간 홈택스까지 해킹을 당한 것 싶어서 그 자리에서 새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아서 경찰에게 보여줬고요. 경찰은 일단 사건 접수를 하라고 안내해서 또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옷을 가져가려던 남성은 경찰서로 이미 동행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요. 그 남성이 가져가려던 제보자 옷가게 옷은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무인 옷가게에서 막 옷 떼어다가 지금 포장하고 있던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자, 양 변호사님. 자, 두 옷가게 중에 한 곳은 다 털렸고 나머지 한 곳은 겨우 이제 피해를 막았어요. 경찰을 부르고 막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사업자 등록증 왜 위조가 된 거야 막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북새통에 전화가 왔는데 이전부터 알던 지인이었답니다. 근데 지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폐업한 가게에서 옷들을 다 사가지고 그걸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사장님 그 가게 폐업하셨냐고 옷 그래서 처분하시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옷가게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문자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돈 치르고 옷을 가져왔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보니까 아는 가게인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중간에서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갈아치고 옷가게 옷을 가져가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옷을 가져간 또 가져가려던 사람들도 다 피해자였던 겁니다. 대체 어떤 수법에 속았던 건지 저희가 그 제보자의 지인 그러니까 사칭범한테 속아서 옷을 다 가져갔던 그 의류 매입 업체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땡처리 업체 사장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강남에 큰 매장 있잖아요. 50만 5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도 저희가 매입을 하잖아요. 막 망한 것들. 그런 거였으면 당연히 사장님 얼굴을 뵙고 너가 신분증 서로 하고 사업자 서로 같이 하고 사장님 보는 앞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하고 지방도 저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제가 내려가요. 잘못 사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불량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진은 상상도 못하고 얘네들이 그 소액 50만 원 100만 원 그런 걸로 노린 거예요. 동네 조그만 옷가게니까 설마 그거 갖고 50만 원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할까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 소액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짝 마음을 놨던 게 함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금액이었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을 텐데 소액이었던 데다가 또 이 사장님이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할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 의류 업계를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소위 땡 처리되는 옷들의 시세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옷들이 주로 거래되는 사이트이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길래 당연히 이쪽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고요. 또 보내준 이 사업자 등록증에 실제 가게 사장 이름이 공동사업자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이름과 일치하는 예금주 계좌를 보내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증에도 이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보내면서 월세가 당장 급해서 가격 포기하고 넘기는 거니까 바로 입금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지인 사장님이 5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하고 이제 알려준 주소로 가서 옷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과거 여러 도움을 주고받던 아는 사장님의 옷가게였고 그걸 알게 된 이 사장님이 가져온 옷을 다시 돌려준 거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옷가게 사장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만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연락처를 검색해 보니까 이미 이 번호로 여러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한 이후에 이 의류 매입업체 사장, 지인 사장님의 또 다른 휴대전화로 사기범이 또 사기를 똑같이 치려고 연락을 또 해왔다고 해요. 참, 양 변호사님, 이 사기범, 피싱범 말이죠.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진짜. 너하고 너 가져가. 그거 내 거야. 가져가 해서 갔는데 누구세요? 막. 그렇죠. 돈 옷 사는 줄 알고 돈 줬던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입금을 한 거고 옷 팔지도 않을 겁니다. 팔 것처럼 있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옷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제보해 주신 분은 그래요. 이렇게 옷가게 사장인 척하면서 매입업자를 속이는 건데 그때 또 이렇게 차 옷을 실어가라고 용달 기사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제보해 주신 분은 그 용달 기사도 이 사칭범 조직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옷가게만 과연 이런 수법이 통할까? 다른 업종에서도 무인 매장이면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종 사기수법으로 보고 좀 그 의심을 하셔라 이렇게 주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뭐 다른 어떤 것들 뭐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타깃이 무인 매장들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처음에 이제 그 돈을 입금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매입업자도 속아서 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범죄로 처벌받을 일은 없어 보이고 이 사칭범은 사기죄가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엄마와 딸이 오랜만에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에 딸이 먼저 앞서가는데요. 바로 그때 웬 남성이 불쑥 다가와서는 딸의 팔을 확 잡아챕니다. 엄마는 곧장 딸에게 달려가 남성 앞을 가로막는데요. 대체 이 남성, 딸과 어떤 사이였던 걸까요? 오늘은 말이죠. 첫 인상이 평생 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보자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50대 여성으로 몇 년 전에 딸과 함께 길을 걷던 중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이 먼저 좀 앞서 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야, 김하은 하면서 소리 지르더니 이 딸의 팔을 거치게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놀란 제보자가 이제 급히 달려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딸의 남자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딸의 남자친구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염색한 머리, 또 팔에는 문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를 보면서도 고개만 건들건들 까딱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딸에게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만나봐라라고 말해줬고 얼마 뒤에 딸은요. 남자친구가 너무 집착해서 헤어졌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심어드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연 자체가 트레이닝복 차림에 염색한 머리 또 팔 문신. 자, 그런데 1년 뒤에 제보자 이 어머니 충격적인 속도 위반 소식.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딸한테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아빠가 바로 그때 그 헤어졌다는 그 문신을 한 그 남자였습니다. 최근에 그 남자친구와 재결합을 했다고 딸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보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차례 딸을 좀 설득을 해봤대요. 하지만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제보자 그럼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 날짜부터 잡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딸이 결혼식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딸의 남자친구 빚만 4천만 원에 부모님 형편도 어려워서 예식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제보자 그래도 딸아이 웨딩드레스는 입혀야지라는 마음에 전액을 부담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사위는 딸이 살던 전셋집에 들어와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자, 지기현 재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하면서 이 증거조사 절차를 약간 이제 좀 정리하려는 듯한 그런 워딩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기도 전에 사위한테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제보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어머니 이제 애기 나오면 애기 좀 봐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자네 엄마 멀쩡하잖아. 엄마 보고 좀 봐달라면 되지. 우리 어머님은 돈 드려야 돼요.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보니까 우리 딸이 오빠 어머님은 돈 드리고 그럼 우리 엄마는 돈 안 드리려고 했구나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또. 진짜 아이가 태어나면 장모님이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이 제보자분이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하시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는 돈 드려야 되고 우리 엄마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해서 안 돼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진짜 경우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경우 없는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에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분명히 자기보다도 일하는 분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 나이 많아 보이는 직원한테 어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표정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 표정이 안 좋다고 해서 테이블에 공용으로 쓰는 김치통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자기가 쓰던 휴지를 몰래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식구들 보는데. 야, 박 변호사님 사람 아니네요. 근데 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사위한테 가장 걸렸던 게 돈 문제인데요. 딸은 사실은 빨리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뭐 예금도 좀 있고 했는데 집에 많이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인 이 장모죠. 어머니가 혼수라든지 결혼식 비용 다 됐는데 돈 관련해서는 사위가 좀 특이했다고 해요. 식사할 때마다 장모한테 계산을 시켰다고 하고 아, 본인이 계산을 않고 딸이 아유 오늘 우리가 하자 이러니까 아하이 사위 이렇게 연장자 앞에서 이 계산은 예의가 아니다.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또 그리고 뭐 손주 핑계 대면서 결국은 제보자인 장모님한테 계산을 다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사람 아니네, 진짜. 지금부터 또 더 심해요. 예. 지금. 이게 제보자는 딸의 그 산후조리원비와 뭐 출산 관련 비용 전부를 또 지원을 했고 조리원 퇴소 후에도 집 오가면서 뭐 반찬해주고 청소하고 손주까지 돌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이 장모인 제보자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허허.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뭐 기분 상했지만 사위가 먹을 저녁까지 이렇게 차려줬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식사 도중에 사위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예. 줍지도 않은 채 새 또 숟가락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이를 본 제보자가 숟가락 안 줍냐 빨리 주워라라고 얘기하자 사위가 이따 주울게요 라면서 계속 식사 이어갔고 잠시 뒤에 밥을 다 먹은 사위가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에 제보자가 다시 한번 야 숟가락 좀 주워라라고 말하자 사위는 아우 진짜라고 짜증내더니 숟가락 집어들어서 싱크대에 확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자, 바로 그 던진 그 순간 이 장모님 제보자 저놈의 자식 사위 손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먹고 지 빚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얘한테 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뭐 침대하고 이런 거는 내가 딸님한테 켰어. 내 이삿짐 차 불러 간다 했거든요. 내 생일에 내 뛰어 올라갈라 했어요. 지는 잘못한 게 없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대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사위는 우리 아들 어린데 장모님 자꾸 찾아와서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봐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문제는 전세 비용도 이 장모님 제보자가 많이 됐고요. TV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가전제품 모두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다리차 불러서 이거 다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 입장에서는 미워도 좀 안 된다. 애들 아빠 아니냐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생각은 뭐냐면 남은 재산 모두를 아예 그냥 둘째 딸 명의로 넘길까 그 고민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큰딸이 왼수입니다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제 재산을 넘기는 건 좀 조심을 하셔야 하긴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같이 상속을 받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줬을 경우에 나중에 유리분 청구같이 법적 분쟁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탈이 안 나게 좀 시간을 들여서 물려주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집 명의를 바로 옮기는 거 이렇게 이거 명의 이전하는 거 이건 유용합니다. 자, 일단 뭐 최영진 평론가님 짧게 최영진 평론가님도 사위잖아요. 예. 저는 뭐 워낙 좋은 사위여가지고 잘 뭐 적응은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일단 뭐 지금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그 사위가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뭐 숟가락 던지고 뭐 이런 일종의 좀 분노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제보자가 딸과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오히려 사위가 나 잘못한 거 없다. 앞으로 보기 불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입장도 좀 전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까워지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늦은 밤 두 차가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연신 들이닥친 탓에 도로가 이미 물바다인 상태인데 이걸 달렸다고? 물이 들어찬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이거 지나던 바닥을- 순간 파도가 다시 한번 크게 솟구칩니다. 거친 파도에 삼겨진 차량이 위태롭게 흔들리는데요. 이 물길에 휩싸이자 방향을 틀기 위해서 또 안간 힘을 씁니다. 너무 무서워. 이러다 뒤따르던 차량도 황급히 후진을 해보는데요. 두 차량 모두 다행히 간신히 도로를 벗어나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도로를 둘러싼 바다가 평소에도 파도가 거칠기로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야, 박 변호사님. 무서워요. 파도가 저렇게 치는 도로라고요? 저 좀 미리 누가 좀 막아놨어야지. 왜 그러니? 그 구멍 막아라. 예. 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남성이 철제 드럼통 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요, 아니 주머니에서 에이, 라이터를 야, 꺼내서 야. 딸딸딸 불을 피워요. 저 뭐 들어있을 하지 마라. 텐데. 자, 옆에 서 있는 친구는 저 모습을 그냥 하지 태연히 마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니, 남성은 라이터를 다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비어있는 드럼통에 라이터를 연달아 집어넣어 불을 켜는데 아찔한 남성을 계속하던 그 남성 친구 앞에 있는 드럼통에서 다시 한번 딸깍 라이터를 켰다가 순간 야 드럼통이 펑 터지고 자 그 순간에 남성도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지금 공중으로 튀어 올랐어요. 근데 멀쩡히 걸어 나가요. 뭐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 드럼통 주변에서 불장난을 치다 그런 좀 마세요 좀. 최영진 평론가님.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다음 대발하지 마라. 다음 이어갑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셔? 자, 아이고 차체가 기울뚱이 옆으로 쏠릴 정도로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기울어진 짐이 표지판을 퍽 치고 갈 정도인데요. 금방이라도 넘어갈 때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내달리는 트럭. 결국 천천히 일단 멈춰 서는데요. 자,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 저걸 균형을 맞추겠다고 짐을 고정한 끈을 당기는데 저기 당겨져요? 또 끊어졌잖아요. 그다음에 긴 막대기를 들고 짐칸을 건드리는데 상황이 짐이 와르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트럭까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저 많은 짐을 싣게 되는 생각부터가 무리죠. 이 정도면 다행이지. 그냥 수험자가 독특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최영진 평론가님 동시에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한 마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성큼성큼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당에 있던 염소들이 호랑이를 보자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막 던지면서 쫓아보는데 호랑이 꼼짝도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까지 떡하니 차지를 하는데요. 침대가 잘 맞는 듯이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이 자는 거야 지금? 편안해 보이죠. 아이고. 자, 이 호랑이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집안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야생동물 보호팀이 출동을 해서 안전하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6시간 동안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화장실도 못 간 거예요? 못 갔을 것 같아요.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 무서워요. 푹 잤네.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